2024년 봄 전라도 근교의 산에서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던 작업자들이 계곡 깊숙한 곳에서 녹슨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이 차량은 흙과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죠. 작업자들은 평소처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순찰 경관은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그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떠오른 이름은 한 베테랑 경찰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준. 그는 9년 전 공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5살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즉시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녹으로 굳어진 트렁크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뼈들이 부패한 천 조각들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쪽 귀가 뜯겨진 곰돌이 봉제 인형이 놓여 있었죠. 9년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던 미스터리는 이렇게 끔찍한 진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왜 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차 트렁크에 숨긴 채 9년 동안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김민준 실종 사건, 그리고 9년 만에 밝혀진 끔찍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을 아침, 공원에서 시작된 비극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괴하고 한 남자를 거짓말의 감옥에 가두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전라도의 한 소도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범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아동 대상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혼자 학교에 보내도 될 만큼 이 지역을 신뢰했습니다. 김태준은 3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죠. 특별히 친한 친구는 없었지만 업무는 정확하게 처리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파트타임으로 동네 편의점에서 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2010년에 태어난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5살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를 밝고 사교적인 아이로 기억했죠.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갈색 곰돌이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번째 생일 선물로 준 이 인형을 민준은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유치원에 갈 때도 심지어 목욕할 때도 욕조 옆에 두었죠. 그해 10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태준은 민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주말 근무를 나가야 했고 태준은 아들에게 좋아하는 공원에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동네 중앙공원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그네와 넓은 모래밭이 있어 동네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죠. 오전 10시경 두 사람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쏟아졌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공원에는 몇 명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벤치에 앉아 민준이 모래밭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파란색 플라스틱 삽으로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곰돌이 인형은 그의 발 아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순간을 수백 번도 더 진술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지 잠깐 정신이 팔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눈부신 햇살 때문에 잠시 눈을 감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모래밭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네 쪽으로 달려갔거나 나무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모든 구석을 살폈습니다. 다른 부모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곰돌이 인형을 든 작은 남자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5분 후 태준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30분 이내에 공원은 봉쇄됐고 수색견과 함께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공원의 모든 덤불과 인근 건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들은 모래밭에서 민준의 냄새를 추적했지만 아스팔트 도로에서 흔적을 잃어버렸죠. 이는 아이가 걸어서 공원을 나갔거나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근 상가와 주택의 CCTV 영상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태준과 민준이 손을 잡고 공원에 들어가는 모습은 포착됐지만 민준이 혼자 나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상한 차량이나 낯선 사람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죠.
공원 주변에는 사각지대가 많았지만 단 한 곳의 카메라도 민준이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표준 절차에 따라 태준을 가장 먼저 조사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동 실종 사건의 상당수는 가족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그날의 일과를 반복해서 재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공원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원에서 정확히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태준의 진술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모순이 없었고 새로운 세부 사항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처럼 보였고 눈물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식 낡은 중형 세단이었죠. 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투쟁의 흔적도 혈흔도 의심스러운 물건도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조사됐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부 싸움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고 아동 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도 없었죠. 수지는 남편의 진술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그녀 역시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며칠 몇 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상과 하천, 폐건물까지 조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조직되어 전단지를 돌렸고 민준의 사진은 전국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적극적인 수색은 축소됐습니다. 경찰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재배치됐고 뉴스 보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준 사건은 수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됐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사람들이 있는 공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웃들 중 일부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비극을 경험한 남자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남자가 됐습니다. 김 씨 부부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공유하는 슬픔이 두 사람을 묶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의 무게가 오히려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죠. 민준의 방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장난감들은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행복한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무언의 고발장이 됐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질문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시선을 뗐을까? 왜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그녀는 이 질문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태준은 아내의 시선에서 침묵에서 그를 피하는 몸짓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실종된 지 3년 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절차였습니다. 스캔들도 상호 비난도 없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수지는 서울로 이사했고 비극의 현장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태준은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한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직후 태준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창고 야간 경비 같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동반자는 낡은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민준이 실종된 날 경찰이 처음으로 수색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는 자주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차체는 녹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것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 주차장에 낡은 덮개로 덮어둔 채 보관했죠. 이웃들에게 그는 슬픈 과거를 가진 조용하고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그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계적이 됐습니다. 일하고 자고 24시간 편의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오래된 지인이나 친척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매년 민준 실종 기념일이 되면 지역 TV 방송국이 짧은 세그먼트를 내보냈습니다. 소년의 오래된 사진과 함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은퇴한 형사의 인터뷰가 방송됐죠. 사건은 지역 경찰서 보관실에 두꺼운 파일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 속에는 태준의 증언, 공원지도,
수색 작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그 파일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거의 9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초까지 김민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몇몇 경찰관들 뿐이었습니다. 태준은 더욱 은둔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나중에 그를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밤에만 움직였고 항상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죠. 2024년 3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오랫동안 주차장에 방치해뒀던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차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지만 결국 요란한 소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그는 자정에 몰고 나갔고 이른 아침 도보로 돌아왔습니다. 차는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그 차를 마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불법 투기 장소로 알려진 깊은 계곡이었죠.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그는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비밀을 지켜온 무언의 증인을 마침내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처분한 지 몇 주 후 태준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집주인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경찰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을 때 원룸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약간의 옷만 챙겨 떠났고 열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라도 근교 산에서 계획된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 근로자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했습니다. 크레인이 차례로 녹슨 가전제품과 건축 폐기물을 계곡에서 끌어올렸죠. 그러던 중 굴삭기 버킷이 오래된 차량의 지붕에 걸렸습니다. 작업자들은 표준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 경관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고 데이터베이스에 떠오른 이름은 김태준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선배 동료 한 명이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9년 전 공원을 샅샅이 뒤졌던 수색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즉시 폐차장으로 보내지 않고 철저한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곡에서 끌어올려진 차는 흙과 부식된 나뭇잎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문은 녹으로 굳어 있었지만 트렁크는 굳게 잠겨 있었죠. 형사 한 명이 지렛대를 들고 트렁크를 열려고 했습니다. 9년 전에 정적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 뚜껑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가 열리자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거워졌죠. 어두운 틈 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오래된 젖은 천, 녹슨 금속, 그리고 뭔가 다른 것,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오랜 세월의 부패 냄새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더러운 시트와 공구 더미 아래 어두운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물체였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수사관 한 명이 손전등으로 비추며 부식된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은 손에서 부서져 내렸고 그 아래 드러난 것은 뼈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시간으로 검게 변한 뼈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었고 낡아 빠진 아동복 조각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갈비뼈, 작은 팔뼈, 다리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유골이었습니다. 환기 시스템 소리만이 깨뜨리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그 끔찍한 발견을 응시했고 모두가 9년 전 사라진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손전등을 트렁크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뼈 옆에 썩은 천과 트렁크 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갈색 곰돌이, 얼룩으로 색이 변하고 한쪽 귀가 뜯어져 나갔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플라스틱 미소는 회중 전등 불빛 아래서 무서운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5살 김민준이 결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인형 옆에서 감식팀은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였는데 아이들이 가방에 자주 다는 종류였습니다. 습기와 얼룩으로 검게 변했지만 족집게로 조심스럽게 들어 빛에 비추자 그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민준. 그 순간 9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실종 사건은 즉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발견의 소식은 지역 경찰서를 뒤흔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케이스를 담은 오래된 파일이
긴급하게 보관소에서 꺼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중대범죄 담당 형사의 책상 위에 놓였죠. 감식 전문가들의 세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유골은 조심스럽게 꺼내져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뼈를 센티미터 단위로 조사하며 전체 그림을 조립했습니다. 사망 당시 연령은 4세에서 6세 사이, 신장과 전체적인 발육은 5세, 민준의 의료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치아 분석에서 100% 일치가 확인됐죠. 공식적으로 유골은 김민준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골격의 손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골절, 두개골 균열, 뼈에 흔적을 남겼을 다른 신체적 폭력의 징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인이 다른 것이었음을 의미했죠. 질식, 중독, 익사 이런 방법들은 특히 수년이 지난 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 결론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후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인을 특정할 수 없음. 그러나 폭력적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런 표현은 경찰이 행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트렁크에 들어가 갇힐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민준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 아버지 김태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유골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팀은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트렁크는 최소 부품까지 분해됐습니다. 내장재 아래에서 흙과 꽃가루 샘플이 발견됐습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이 샘플들 중 일부는 민준이 실종된 공원의 토양 및 식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소년이 그날 그 장소에서 트렁크에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죠. 태준의 이야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그냥 도망쳤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9년간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됐을 때 경찰은 대중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모든 TV 채널의 저녁 뉴스는 같은 화면으로 시작됐습니다.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과 계곡에서 끌어올려진 녹슨 세단의 사진이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외쳤습니다. 9년간 실종됐던 소년, 아버지의 차 안에서 발견. 한때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의 상징이었던 이야기는 갑자기 끔찍한 의심과 배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TV에서 슬퍼하던 아버지가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의 공원은 다시 주목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래밭에 꽃과 장난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는 자연 발생적인 추모지가 됐죠. 경찰에게 가장 어려운 임무는 어머니 수진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들을 본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9년 동안 그녀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혹시 그가 살아있다면, 누군가가 그를 납치했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날 그 불씨는 무자비하게 꺼졌습니다. 형사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차, 트렁크, 곰돌이, 인형, 그녀의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한 진실의 인식 그리고 두려움과 뒤섞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단 하나의 목표만 가졌습니다. 김태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실종된 이후 느슨했던 수색은 즉각적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적극적 수배 용의자였습니다. 그의 사진이 다시 모든 곳에 붙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뉴스에서. 하지만 당황한 젊은 아버지처럼 보이는 옛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 찍힌 최근 사진이었죠. 여인, 눈에 둔한 빛을 담은 남자, 도망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전국이 지금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리고 왜 9년의 침묵 끝에 차를 처분하고 모습을 감추기로 한 것일까요? 그 거짓말이 진실보다 무서웠던 남자에 대한 전국적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준에 대한 대규모 추적이 국가를 휩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서울 강남의 거대 스크린에 방송됐고 그의 사진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 가게에도 붙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조정을 위한 특별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전화가 제보 핫라인으로 걸려왔죠.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시장에서 그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각 정보는 신중하게 확인됐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의 삶의 마지막 몇 주를 조각조각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방법론적이고 냉철하게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실종 한 달 전 그는 은행 계좌에서 마지막 원까지 인출해 자신의 자산을 현금 다발로 바꿨습니다. 약간의 가구와 가전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고 휴대전화를 해지했으며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디지털과 종이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원룸 수색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나 계획을 밝힐 수 있는 노트나 일기, 개인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이상한 발견은 옷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신문 스크랩 묶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민준의 실종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첫 해, 2년째, 5년째 기사들. 그는 자신에 대해 쓰여진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범죄학자들은 그의 도주 동기가 차량 처분이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산 청소 계획을 알게 됐거나 오래된 차가 더 이상 안전한 비밀 보관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차를 처분한 후 그는 늦든 이르든 진실이 드러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수색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사회의 긴장이 고조됐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CCTV가 모든 곳에 이 감시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인 현대 한국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숨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평범하게 왔습니다. 남쪽의 큰 항구 도시 부산에서였습니다. 경찰이 달 단위로 방을 제공하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노인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약 한 달 전 2달치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한 조용하고 비사교적인 남자에게 방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가명을 사용했고 일자리를 찾느니라고 했죠. 그 남자는 은둔적이었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만약 그가 TV에서 한국에서 가장 수배되는 얼굴의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고시원 주인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세입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즉시 고시원으로 파견됐습니다. 지역은 봉쇄됐고 경찰관들이 입구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그들은 문을 여러 번 크게 두드리며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짧은 협의 끝에 문을 부수기로 결정됐습니다. 문은 일격에 부서졌고 경찰이 돌입했습니다. 방은 작고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이불 한 채, 작은 책상, 닫힌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한 남자가 문을 등지고 이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를 뒤집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그가 며칠 전에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체에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불 옆에 강력한 수면제의 빈 포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9년간 세상의 비밀을 숨기는 데 성공한 남자는 그것이 밝혀지려는 순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체포와 재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트에서 찢어낸 한 장의 작은 종이가 책상 위 빈 물병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떨리는 불확실한 필체로 쓰인 몇 개의 단어만이 있었습니다. 고백도 사과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잊으려 했다. 이 세 단어가 민준 사건의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태준은 공원에서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발적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적이고 냉혹한 살인이었는지, 민준이 트렁크에 실리기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죽었는지, 이런 질문들은 결코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김태준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범인은 발견됐고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됐습니다. 법적 관점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진 셈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죽음 소식은 한국에서 안도가 아닌 공허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아무도 위로받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수지는 작은 조촐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9년 만에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관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로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장을 보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 하나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고 일터로 향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해리성 정체성의 극단적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죄책감을 마음 깊은 곳에 묻고 그 위에 평범함의 가면을 썼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정말로 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고 현실과 거짓말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차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의 주차장에 덮개로 덮인 채 무언의 증인처럼 무게 있는 비밀처럼. 사건이 종결된 후 동네의 그 공원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자체는 민준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를 설치했습니다. 돌에는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새겨져 있습니다. 설명도 경고도 없이요. 가끔 누군가가 그 앞에 작은 장난감이나 꽃을 놓고 갑니다. 대부분 익명입니다. 그들이 민준을 알았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는 낯선 이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미스터리 사건 목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답을 얻은 사건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영원히 답이 없는 사건으로요. 범죄학 교과서에서는 이 사례를 장기간 은폐된 가족 내 범죄의 사례로 다룹니다. 심리학 세미나에서는 죄책감과 해리의 극단적 형태를 논의할 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세 단어, 잊으려 했다는 어쩌면 그의 유일한 진실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잊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기에 그렇게 썼던 걸까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억은 그를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됐을까요? 수지는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도 갖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아침 자신이 함께 공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이 남편의 변화를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만약.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일어난 일뿐이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그 9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9년 동안 태주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을 겁니다. 출근길에 그 공원을 지나쳤을 수도 있고 TV에서 아들의 실종 소식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감정마저 죽어버렸을까요? 어쩌면 그가 차를 처분하고 도망친 것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해방에 대한 갈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9년간 짊어진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고 싶었던 것일지도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자살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였을 겁니다. 재판정에서 심판받는 것,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됩니다. 태주는 9년을 버텼지만 결국 우연한 청소 작업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말은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일이 또 다른 거짓말이 됐을 겁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매년 그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고 혼자 촛불을 켭니다. 그가 다녔던 유치원은 매년 가을 추모 행사를 열고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의 추모비 앞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놓고 간 장난감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한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답을 얻는 것보다 질문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적어도 수진에게는 그랬을 테니까요.